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알리, 테무, 쉬인 이 유통 플랫폼 공세가 거세죠. 중국에서 건너와서 뭐 1년에 500만 명씩 그 가입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 끼칠지 이런 이야기 최고의 전문가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중국 플랫폼의 공세가 거세죠.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정도의 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은 뭐 가입자 수가 결정을 짓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쿠팡이 한 3천만 조금 넘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그 TCR 뭐 이 세 개 회사들의 가입자 수, 사용자 수가 한 1,700만 정도 됩니다. TCR이 테무시인 알리,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소장님께서 만드신 용어이신가요? 아니 뭐 테슬라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2년 만에 거의 쿠팡의 한 58%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가입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정말로 항공모함이 고속도로 속도로 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데는 요즘은 보면은 그 뭔가 가격이 너무 싸다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성비 넘어서 이거 가성비다 뭐 그런 표현도 온라인에서는 하시고 그러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도 뭐 그거지만 결국은 뭐 이제 비즈니스든 뭐든 이 트렌드를 잘 읽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TCR 같은 경우는 그 TNT 그 트렌드 앤 타임을 기가 막히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3년 지나고 나서 뭐 전 세계가 다가 경기 뭐 빈익빈 부익부지만 이제 그 저소득층은 뭐 정말 죽을 지경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가성비 제품이 아니라 가성비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이제 놓고 보면 전 세계 그것도 뭐 이제 그 수십억 명의 이제 고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이 그런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자기네의 소위 말하는 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 요거를 갖다 퍼붓는 타이밍을 절묘하게 이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랫폼이라는 게 다 그렇지만 1억 명 가입자를 받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2배인데. 네네. 그래서 지금 테무나 시인이나 뭐 보면은 불과 이제 2년 사이에 전 세계 가입자를 보면 한 1억 5천에서 2억 6천만 명까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간 건데 그것은 결국은 뭐 전략도 전략이지만 뭐 밀물이 들어왔을 때 그물 치면 고기 잡히듯이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바뀐 경제 상황 또 소비 패턴 여기에 절묘하게 이제 맞아떨어진 아주 이제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 타이밍 두 가지를 아주 잘 맞췄다. 예.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그 항상 중국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 정부의 영향은 뭔가 없었나요? 규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샤오미 때 많이 얘기했던 게 대륙의 실수.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 대륙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부가 헛발질 2번 하는 바람에 세계적인 플랫폼이 탄생해버리는 그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 정부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를 뭐 3년 동안 사실은 실질적인 봉쇄를 한 탓에 이제 생긴 것은 이제 뭐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 동네 밖으로 못 나가게 되니까 필요한 생필품, 일상용품 전체를 공동구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구매도 이제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이 공동구매 플랫폼이 14억 인구가 쓰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빅데이터가 쌓인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그 뭐 우리로서는 특히 주목할 게 테무인데 이제 한국도 보면은 뭐 들어와서 딱 1년 만에 이제 가입자를 800~900만 원 확 받아버리는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 중국 정부가 이제 2021년 뭐 이제 시진핑 3기 정부를 준비하면서 공동부유론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거기에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주 이제 독이 되는 새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봤는데 첫 번째가 부동산, 네. 두 번째가 이제 독점으로 그 이득을 많이 챙겨가는 플랫폼 기업,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 등골 빼는 사교육 업체, 그 세 개 걸렸는데 그중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플랫폼 기업들은 뭐 그건 비즈니스 모델상 자연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위너 텍스 올이죠. 그래서 그 알리바바하고 징동, 그래서 두 놈을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한 70%가 넘게 되는데 네. 1등, 2등 하는 놈을 반독점법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등 하는 핀듀오도라고 하는 3등 업체가 이제 그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어떤 비즈니스 간에 사장이 참 중요한데, 그 핀듀오도의 황정희라는 CEO가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뭐 이 알리바바나 진동이 다 먹었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소위 말하는 긴꼬리의 법칙. 그래서 3선에서 5선 도시, 중국말로는 하청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한 것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3선이나 5선 도시는 인구수는 많지만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시장인데, 문제는 코로나 3년 동안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1, 2선 도시하고는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이 지역들의 특성은 상대적인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가 제품, 가성비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컸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킨 아주 이제 기막힌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세계적으로 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핀듀오도나 무슨 뭐 이제 중국의 저가 플랫폼이 한국을 뭐 무차별 공습한다, 큰일 났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면 그 메이크 센스 해요. 근데 이건 한국의 먼저가 아니고 미국하고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테무 같은 경우도 전 세계 50개 나라, 아프리카까지 이제 수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인 같은 경우는 뭐 한 200개 이런 정도까지 가 있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백 개 나라에 그 수출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앱 다운로드 뭐 랭킹을 보면 이게 1등에서 3등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토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위한 그 어떤 공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늦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먹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로 늦게 이제 뭐 큰일 났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최근 언론에 보면은 뭐 중국의 초저가 제품들의 공습, 그리고 중국이 과잉 생산을 초저가 제품들을 이제 전 세계로 디플레를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조금 냉정하게 보면 중국이 뭐 중저가, 초저가 제품의 세계적인 시장 장악은 테무신 알리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죠. 뭐 78년 이후에 뭐 전 세계에 쓰는 이 초저가 제품, 중저가 제품은 중국이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무슨 특히 새롭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안 맞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중국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만 특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이제 문제 심각성이 있고,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14억의 인구들이 써본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제품들은 이건 전 세계에 다 먹히는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빅데이터가 쌓였고, 그 빅데이터 안에서 이제 알고리즘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찾아내는, 그게 무지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억이라고 하면 미국 인구 뭐 3억 2천에, 유럽 인구 한 6억에, 일본 인구 1억 몇천을 더한 이 인구들 수준의 빅데이터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게 뭐 데이터가 좋은 게 들어가면 AI가 지능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국의 그런 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뭐 이제 후진국이 만든 플랫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능 지수를 가진 플랫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발달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보면은 뭔가 물건을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음으로써 갖게 되는 그런 장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뭐 우리 아마 테무 한번 써보시면 이 지겹도록 광고가 날라오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SNS를 통한 마케팅이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 4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그 노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해본 그 마케팅 툴이 그대로 한국에 모듈로 갖다 뿌리면 자동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테무가 원래 공동구매를 하던 플랫폼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핀도어가 만든 전사 상거래 중에서 이제 1, 2선 도시가 아닌 3, 4선 도시들의 이제 3, 5선 도시에 그런 이제 긴 꼬리를 먹으려고 만들었던 이제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세계적인 모델로 모회사보다도 더 세게 나가버린 거죠. 아, 그리고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아까 중국의 저가 제품이 사실은 원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전엔 중국이 굉장히 인건비도 싸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싸니까 그냥 싸게 소싱해서 싸게 파는 그런 플랫폼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소득도 중국도 그 소득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소싱 비용도 나름대로 많이 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중국 인당 소득이 이제 13,000달러인데 해안 도시는 이제 우리 뭐 한 10년 전 같은 25,000달러인데 저 중서부 도시는 인당 소득 5,000달러 내외예요. 근데 평균이 5,000달러로 하는 것은 하이가 7,500, 로가 2,5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500이면 지금 인도, 베트남 뭐 이 정도 수준의 소득 수준이고 그 인구들이 뭐 한 3, 4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을 때의 코스트는 베트남이나 인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왜 못하고 중국은 하냐 그러면 우리는 공장들이 전부 동부 해안 지방에 거기에 주로 이제 있었고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서는 첫 번째 언어 문제, 무슨 뭐 문화 문제, 이 소통 문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류 코스트 때문에 우리는 애초부터 할 수가 없었고 중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중국은 뭐 인당 소득이 13,000달러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진국하고 저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들하고 같은 수준의 이제 나라들이 병존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제 낮은 코스트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우리도 뭐 인터넷이 뭐냐고 그랬을 때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중간상을 없애는 유통상을 없애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이제 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인데 실제로는 아마존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많은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란 말이에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도 그 알리바바의 1588 이제 구매 사이트에서 사가지고 이제 아마존이 그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죠. 1588 구매 사이트라는 게 그래서 아마존의 이제 중간상인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간상이 다 존재하는 그 다이렉트로 고객을 만나고 생산자까지를 접속이 안 되니까 그걸 중개하는 중개 사이트들이 계속 있고 실제적으로 유통상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게 테무나 뭐 시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C2M, 커스터머 투 매니팩처러 시스템을 정말로 제대로 갖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의 플랫폼하고 다른 점이 이 사람들은 이제 위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온라인 뭐 핸드폰 상에서 앱 상에서 저 우르무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기 만드는 회사 사장이 자기네가 만든 제품을 예를 들어서 테무에다 공급했다고 하면 거기서 실시간으로 자기네 그 재고 상황, 매출 상황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고객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 클릭해서 사기 때문에 그 중간상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중간상을 완전히 없앤 탓에 뭐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는 가격보다도 40~50% 낮은 가격으로 이 물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코스트 자체가 낮은 데다가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걸 정말로 소비자하고 이제 생산자가 직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이 세계 플랫폼의 특징이죠. 근데 다른 이제 한국이나 예를 들면 미국 뭐 이런 이제 플랫폼들은 중국의 제조업자와 직접적으로 컨택해서 그런 유통망
이제 이걸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중국에 있는 다른 유통상 인터넷 회사를 거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진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구매를 하면은 다음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참 그게 미스테리처럼 궁금하더라고요. 보이는데 사실은 뭐 치팅이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힘인데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1년 뭐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얘들은 이미 전 세계 50개, 100개 나라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 하순월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충전기가 몇 개가 팔렸는지가 빅데이터가 뽑히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4월 하순월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 물류기지에다가 거기다가 핸드폰 충전기를 예를 들어 5,000개를 먼저 갖다 놓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과거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대충 한 6,000개 정도가 팔렸다고 그러면 5,000개를 먼저 갖다 놓으면 거기서 당일 배송을 또는 하루 만에 배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 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물류업체에서도 뭐 밤샘 배송, 새벽 배송할 때 쓰는 방법인데 우리는 좁은 국토 안에서 하는데 중국 플랫폼은 중국에서 소싱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데에 다 전 세계로 그걸 퍼뜨릴 수가 있군요. 그렇죠. 전 세계에다가 다 이제 지금 물류 창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근데 물류 창고를 뭐 무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자기네들이 오퍼레이션 해본 이제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서 네네네. 이 뭐 적정 재고량 그거를 사전에 이제 갖다가 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두렵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태쉬알 이른바 테무신 알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인기인 건가요? 아까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테무 같은 경우가 네. 지금 1년 만에 가입자 6천만 명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렇죠. 아, 순식간에 그렇게 받은 건데 그게 지금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누가 쓰냐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300원짜리 뭐 눈썹 붙이는 거,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거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 플랫폼의 초기에 많은 유저들이 보면 그 MZ 세대들이 많고 이제 네.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와 여성을 공략하는 비즈니스는 절대 안 망한다. 아, 그런 비즈니스는 안 망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왜 초저가 모델이 그렇게 히트를 했냐고 그러면 MZ 세대들은 신문도 안 보고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이제 SNS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의 그 규모가 엄마 아빠한테 받는 용돈 레벨이기 때문에 저가 제품, 싼 제품들에 대한 이제 구매 호소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또 이제 뭐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쓰고 버려도 된다. 네, 이제 근데 쓰고 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한번 버리긴 아까워. 써봤더니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성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아니라 갓성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아, 그래서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익숙해지는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성세대들이 쓰는 고가품의 플랫폼을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접해본 이제 플랫폼이 중국의 저가 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도 익숙함에 이제 묻혀가지고 그걸 계속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은 저가 제품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잘 먹히는 이런 이제 그 고객층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플랫폼이 커지면 거기다가 이제 중고가품, 고가품도 같이 이제 갖다 놓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그냥 뭐 싸구려 제품, 일회용 제품을 갖다 파는 싸구려 플랫폼인데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마존도 처음에 서점으로 시작했는데 책 사던 분들이 나중에 다른 물건까지 사시도록 만들어서 지금 최대의 유통 플랫폼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이 테무나 알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미국이 지금 틱톡에서 중국계 자본 나가라고 할 정도로 이 데이터나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적인 보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잖아요. 근데 테무나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돈에 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아니 정부가 틱톡 쓰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에 몇억 명이 틱톡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원하원도 이제 그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쫄았던 것이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정치인들 당신이 뭔데 쓰지 말라고 하냐 이런 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테무 같은 경우가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이것을 중국이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IP를 이제 만들어 쓰는 건데, 그 중국의 이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이제 영악하냐면, 테무 같은 경우 CEO가 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MBA를 했고 구글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상황을 아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테무는 헤드쿼터가 이게 본사가 중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보스턴에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 이거 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서 먼저 이걸 사전에 짚어가지고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테무보다 빨리 상장을 하겠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틱톡도 얘기하셨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막갑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바로 행정명령 무리하게 써가지고 스톱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뭐 보험이랄까 이것이 상장을 시켜버리면 회사는 중국 회사지만 거기에 주주는 미국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상장 폐지가 되면 미국의 이제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네. 거기 생긴 돈 가지고 마케팅을 더 세게 해서 가입자를 더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제 뭐 반대 세력 또는 자기네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세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을 이제 쉽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 이거 이제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러네요. 조금 위협적인 게, 예전 같으면 중국은 세계 공장이라고 그래서 값싼 물건 공장에서 나오지만 파는 건 우리가 판다 그러면서 아마존이니 아니면 국내 같으면 뭐 쿠팡이든지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갖다가 파는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플랫폼이 들어오면 영향력도 중국 기업들이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때요? 진짜 더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뭐 이게 값싼 물건의 범람이나 뭐 품질 문제나 위생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방금 지적하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제도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미중 무역 전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소액으로 이제 작게 들어오는 것, 요거를 미국은 2016년에 이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800까지는 개인들이 직접 사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붙여요. 네. 그리고 중국도 이제 뭐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보복 관세를 뭐 25%막 때리고 이러니까 중국도 이제 수출세라는 게 있는데 7.5% 요거를 안 붙였어요. 그래서 수출세에서 7.5% 빠지고, 예를 들어서 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내는 그 세금 16.5% 빠지니까 한 24% 정도 이제 그 텍스 세이빙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냐, 그 $800도 다 이제 세금 내라 이러면 지금 그 모든 테무나 시인의 그런 이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격이 뭐 16%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 번에 $800입니까? 그렇죠. 한 번 구매에. 예, 인당 구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얘기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은,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지금 뭐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통업체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통업체들이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다른 나라 전 세계 50개 나라, 150개 나라, 200개 나라는 어떻게 되냐? 그것도 같이 이제 문제가 그러네요.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중국이 뭐 아까 말씀드린 가입자 수에서는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이 단가가 뭐 이제 5,000원, 10,000원, 뭐 5만 원 밑에짜리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은 아직도 쿠팡이나 뭐 이런 한국의 메이저들의 뭐 한 5에서 많아봐야 20% 그 이하예요. 매출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근데 거래액 기준으로.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초저가 브랜드가 아니고 중국에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판매자들,
이 사람들이 여기다 바로 물건을 올려서 그 플랫폼에서 팔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개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저가품들이 그 플랫폼에 올려서 파는 것도 있고, 이제는 한국관을 따라 만든 겁니다. 한국의 이제 제조업체들이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 거기다가 자기 상점을 개설해서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품질 문제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K-에브뉴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점들을 한국 회사들을 입점을 시킵니다. 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입점할 때 입점 그 수수료 내야 되고 네. 또 판매에서 판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받는 거죠. 무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업체들이 대거 여기에 이제 입점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셀러들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이 네.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플랫폼이라는 게 트래픽 장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은 트래픽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은 급속도로 크기 때문에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제 커가는 사이트에다가 올리고 싶은데 문제는 얘들이 수수료를 안 받네. 그러면 뭐 경쟁적으로 또 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한국 유통업체 어떡할래 그러는데 정말로 사실은 비상 상황이죠.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뭐 정부가 독과점법으로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걸 키워가지고 세계적으로 모델을 이게 아니고 한국 안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규제 뭐 이런 걸로만 가다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국제 경쟁력을 가질 만한 플랫폼을 못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지금 뼈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초저가 모델 또 저렇게 큰 이제 모델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지금 초저가가 들어와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타격이 크지만 중저가품 또는 고급품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이 이제 경쟁이 못 가는 부분이 많고 또 한국 제품에 대한 뭐 K컬처의 그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 세계 50개 나라, 150개 나라에 직접 팔거나 유통망을 구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 개 플랫폼을 역으로 이제 올라타면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다 갖다 팔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뭐 무역주의 적자가 났다, 중국에서 다 털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소비 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온라인으로 지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우리로서는 뭐 베이징에 상하이에 점포를 200개를 냈다, 300개를 냈다, 뭐 8,000개를 냈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면 다 망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이 플랫폼을 역으로 타게 되면 중국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중국인의 인당소득 그 13,000달러대에 있는 사람들이 절절히 원하는 품목,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역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마존에 입점하는 법, 아마존에서 마케팅하는 법 하는 거는 많지만 중국의 이제 플랫폼에 입점하고 거기서 중국인들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소구 마케팅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별로 연구도 안 했고 네. 이제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 그렇지만 뭐 한국에서 경영학 마케팅은 전부 미국 경영학 미국 마케팅이지 중국 경영학 중국 마케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중국 가서 자꾸 기업들이 문 닫고 나오냐 그러면 이 경영학 배운 경영자들의 지식이 미국 경영학인데 미국 경영학이 중국 사람, 중국 문화, 중국 기업 환경, 중국 산업 환경에 맞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놓고 봐서는 거꾸로 이제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고 그런 기회는 이제 리스크는 굉장히 커져 있지만 그 한편에 아직 묻혀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큰 게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아무리 국내 플랫폼 만들어 놓고 해도 안 가고 다 유튜브에 와가지고 올리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혹시 쿠팡이나 이런 국내 유통 업체들이 뭐 쓱닷컴이나 이런 데들이 좀 더 확장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조금 뭐 완전히 맛 경쟁은 안 되더라도 조금 글로벌하게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을까요?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뭐 국내 안에서 싸움하고 국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한국의 뭐 마트도 그렇고 유통점들이라는 것이 동네 구멍가게들 쓸어 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은 것이 그간의 성장 아닙니까? 동네 뭐 슈퍼마켓 구멍가게 싹 다 죽었잖아. 그다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 거대 이제 플랫폼 기업이나 유통업으로 들어갔고
그런 그 골목 대장에서 나서서 이제 예를 들면 리저널 대장, 글로벌 대장으로 남기면 단 하나도 없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안주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들이나 회사가 조금 이제 큰 비전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더 큰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놓고 보면 그 해외에서 살아보고 일해보고 공부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경영자였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미국의 그 정보보호 문제, 이제 데이터 문제까지를 감안을 해서 법인을 미국 보스턴에다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이런 거 전 세계로 뿌릴 생각을 했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거꾸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유통의 역사가 뭐 굉장히 긴데 그런 발상, 그런 이제 생각, 그럼 우리는 왜 못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유통기업들이 정말 뼈아픈 것이긴 하지만 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뭐 항상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걸 보면 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해서 돈 먹는 것이지 후진국이 선진국에 투자해서 길게 보면 돈 먹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보다도 조금 더 아직 이런 이제 산업이나 유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알리나 테무나 시인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잘 벤치마크를 하면 뭐 아직도 뭐 이게 뭐 세계적인 완전히 포화 상태가 아니고 진짜 얼리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룸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리소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맨파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자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게 경영자고 그게 리더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이게 지금보다도 더 세진 이제 대시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충격받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충격받은 건 저는 한국의 동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뭐 초저가 제품에서 시장을 내주고 있지 중저가나 고급 제품이 싸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디펜스하고 거꾸로 이것을 갖고서 치고서 나가는 전략 이제 뭐 그런 것은 아직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 소장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병서 소장님하고 태쉬알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빅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네요. 빅데이터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냈다는 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또 우리나라 유통기업들 아직 못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전략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굉장히 좋은 적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